프로메테우스는 하필이면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다. 그들이 불을 빼앗겨 낙담하고 고통받는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고 그는 헤파이토스의 불씨를 훔쳐 지상에 내려주었다. 인간들은 프로메테우스를 신으로 추앙했지만 그는 남은 생애 내내 코카서스의 바위산에 묶여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 나는 매끈한, 불쾌할 정도로 착한 어린아이였다. 1904년 뉴욕주 부유한 유대인 사업가의 집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조금 작았고 내성적이고 유약했지만 다정했습니다. 아이는 또래 소년들에 비해 고독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조금 별난 구석도 있었지만 큰 말썽을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소년의 부모님은 어린 시절부터 그가 독립적이고 경험적인 탐구를 하며 자유로운 정신을 중시하는 분위기에서 배우고 자라기를 기대했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과학적인 가치가 높이 평가되던 분위기의 미국 사회에서 충분한 교육과 선택의 기회를 가지고 자란 소년은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를 알던 가까운 친구는 가끔 그는 사치스럽게 자랐다고 느껴질 정도로 부유했으나 거만하거나 가진 것을 자랑하며 거들먹거리는 인사는 아니었다고 그를 평가하기도 했죠. 유순하고 다정한 이 유대인 소년이 1945년 인류 전쟁의 판도를 뒤집을 원자폭탄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 그는 천재 중의 천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미 똑똑하다 보다는 총명하고 지능적이라는 평가가 어울리는 소년이었죠. 그리고 그는 충분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기에 타고난 천재성을 좀 더 갈고 닦을 수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오펜하이머는 암석 수집, 시 읽고 쓰기, 나무 블럭 쌓기라는 고독한 취미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율리우스는 그의 이러한 취미들을 모두 장려했습니다. 암석에 관한 서적을 사다 주거나 함께 수집 탐험을 가기도 했죠. 그는 12살 때 자신이 센트럴파크에서 관찰한 암석층에 대해 뉴욕 지역의 유명한 지질학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편지를 받은 지질학자가 흥미를 느꼈고 그가 12살의 어린 소년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로 뉴욕 광물학 클럽의 회원으로 그를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펜하이머에게는 놀랍게도 클럽 회원들 앞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초청 편지가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펜하이머의 어머니는 그가 천재가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평범하게 또래들과 어울리기를 원했죠. 하지만 그는 몇 가지 특이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을 뿐 또래와 어울리는 일을 어려워하거나 특이하게 구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모자람 없는 유년기가 지나고 1922년 그는 하버드 대학교 화학과에 입학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버드에서 첫 1년을 마무리하면서 전공을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화학이 아니라 물리학에 가까웠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가장 기초 물리학 강의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으며 이미 화학 전공자로 분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는 하버드에서 첫 해가 끝나갈 무렵 물리학과에 대학원생 과목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물리학 과목을 듣는 데 성공한 그는 하버드 학부를 3년 만에 졸업하였고 이후 1925년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캐번디시 연구소에서 공부를 했으며 1926년에는 괴팅겐 대학교로 옮겨가 학업을 이어갔죠. 1927년 3월 오펜하이머가 미국으로 귀환했을 때 그는 23살의 나이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새로운 양자역학 분야에 대한 중요 논문을 12개 이상 발표한 채였습니다. 젊은 학자들의 학문이라고 불렸던 양자역학, 당시 미국은 독일이나 영국에 비해 양자역학의 불모지라 불릴 정도로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오펜하이머는 귀환하자마자 스타 교수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미국이 제대로 된 연구 성과를 냈다는 지표가 생긴 것이죠. 그러나 그가 교수직을 맡아 한참 활동하던 시기 미국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이웃이 일자리를 잃으면 경기 불황이고 당신이 일자리를 잃으면 경제 공황이다. 1929년 미국을 중심으로 경제 대공황이 시작됩니다. 경제 침체 현상이 세계를 강타하고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사회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삶의 질은 나날이 나빠졌고 사회적 계층에서 발생하는 갈등도 점점 심화되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오펜하이머는 이 상황에 기묘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타고난 행운들, 유복한 가정, 교수직을 맡고 있는 상황 등의 일종의 책임감이 작용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는 노동자들을 위해 사회적인 부조리를 바꿔야 한다는 일종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대학 시절 연인이었던 진 테트록이나 주변 공산당 활동가들과의 교류로 인해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이 닿는 선에서 노동자들을 응원하고 지원했습니다. 그러던 1933년 독일에서 아돌프 히틀러라는 인물이 총리로 임명됩니다.
그의 집권은 인류 최악의 전쟁, 세계 2차 대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1939년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합니다. 독일은 전쟁이 시작된 직후인 1939년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미 독일에서는 1년 전인 1938년 과학자 오토 한이 핵분열 에너지를 발견했으며 이것을 무기로 쓸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였죠. 독일의 수상한 움직임은 미국으로도 흘러 들어오게 되었고 물리학자인 실라르드 레오는 독일이 핵분열을 이용해 무기를 개발한다면 세계에 거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곧바로 독일보다 미국이 먼저 핵무기 개발에 착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넣게 됩니다. 실라르드는 탄원서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편지를 동봉하여 전달하였죠. 이 새로운 현상은 폭탄 제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만들어질 새로운 형태의 폭탄은 가장 낮추어 생각해도 극도로 강력한 폭탄이 될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폭탄 단 한 개를 보트에 실어 폭발시킨다면 보트가 있던 항구 전체와 인근 지역 모두를 일순간에 파괴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편지를 받은 후 미 정부는 우라늄 위원회를 개설했지만 당장 무언가 큰 움직임이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으로부터 의외의 정보를 제공받게 되죠. 1940년대 독일의 박해를 피해 영국으로 망명을 갔던 학자들이 일찍이 영국에서 핵무기 개발 연구를 시작했으나 완성시킬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학자들이 비공식적으로 미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형태로 정보를 넘겨주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시작된 것이 1942년 많은 사람들을 고통의 딜레마에 빠뜨린 맨해튼 프로젝트였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는 전쟁 동안 극비로 진행되었습니다. 극비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는 레슬리 그로브스 소장이었지만 이 연구를 맡아 진행해줄 리더가 필요했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물리학을 휘어잡고 있는 연구의 총책임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레슬리 그로브스 소장은 많은 과학자들에게서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라는 괴짜 과학자를 추천받았습니다. 그때 오펜하이머는 꽤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요. 대학 시절 동안은 우울증을 앓았고 세심하다 못해 심약하며 때론 광증을 앓는 듯 보이기도 한다는 등 평범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미 군부는 그를 실제로 신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산주의 세력의 앞잡이라는 의심을 받으며 FBI의 감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노벨상을 단 한 번도 수상한 적 없다는 점 또한 그를 신뢰하지 못할 이유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군 상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인 그로브스는 오펜하이머를 만나본 후 채용을 강행합니다. 상기 보내었던 오펜하이머에 대한 정보와는 관계없이 7월 15일 내 지시를 따라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에 대한 허가를 지체 없이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는 프로젝트의 필수적인 사람이다. 오펜하이머가 연구 총지휘를 맡게 된 후 당대 내노라 하는 많은 물리학자들이 프로젝트에 차출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리처드 파인만, 엔리코 페르미, 존 폰 노이만, 닐스 보어 등도 있었죠. 그러나 이 프로젝트를 거절한 이도 있었습니다. 오펜하이머의 오랜 친구였던 이지도어 아이작 라비는 300년 물리학 역사의 찬란한 정점이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며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맨해튼 프로젝트를 수락한 학자들도 자신들의 손으로 너무 위험해서 그 위력조차 가늠할 수 없는 무기를 제작해야 한다는 것을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프로젝트를 선택한 이유는 최악의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절대 악인 나치가 핵무기를 만들고 세계를 위협에 빠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치보다 먼저 핵무기를 만들어 나치를 파멸시켜야만 했습니다. 또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자들 중 몇몇은 자신이 혹은 자신의 소중한 가족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도 있었습니다. 최악을 막기 위해 제 손으로 차악을 택한 것이었죠. 결국 비밀스러운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부터 전쟁은 급격히 가속화되었고 판도가 빠르게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945년 4월 12일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4월 30일 충격적이게도 히틀러가 사망하게 되죠. 그리고 같은 해 5월 8일 나치 독일이 무너지게 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나치 독일의 패망을 향한 환호성이 이어졌지만 로버트 오펜하이머를 비롯한 맨해튼 프로젝트의 학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나치를 제어하기 위해 개발하던 재앙의 프로젝트. 그러나 나치가 무너져 내린 지금 연구를 계속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미 군부는 핵무기 개발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쪽이었습니다. 핵무기를 어서 개발해 전쟁 자체를 멈춰버려야 한다는 논리를 가장 전방에 내세웠죠. 결국 1945년 7월 인류 최초의 핵실험이 진행됩니다. 트리니티 실험에 사용된 핵무기는 플루토늄을 이용한 원자폭탄으로 가젯이라는 코드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펜하이머와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가젯이라는 코드명 대신 물건, 장치 혹은 그것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원자폭탄이라는 이름조차 입에 함부로 올리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고 비밀스러운 실험이었죠. 1945년 여름의 매사는 유달리 덥고 건조했다. 오펜하이머는 기술 분과원들에게 좀 더 오래 일하도록 독려했다. 모두가 예민해져 있었다. 오펜하이머는 시험 부지를 트리니티라고 이름 붙였으나 나중에 왜 그 이름을 골랐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막연하게 나의 심장을 쳐라 삼위일체의 시니어라고 시작하는 존 돈의 시를 떠올렸던 것을 기억했다. 오펜하이머는 실험이 시작되는 것을 기다리면서 보들레르의 시집을 꺼내 읽거나 담배를 피우고 커피를 마시며 불안 속에서 실험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이미 며칠간 잠을 설친 후였습니다. 문제는 당일 새벽부터 계속된 폭풍 후였습니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맑은 날씨, 적어도 폭풍 후 치는 밤은 아니어야만 했죠. 그는 초조하게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 30분 시험 부지에 폭풍과 함께 천둥을 동반한 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기상예보팀은 폭풍이 동트기 전 잦아들 것이라 예측했지만 이쯤 오펜하이머와 그로브스 소장은 심각하게 일정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계획을 연기한다면 부하들이 다시 제 속도를 찾게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로브스는 시험이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더욱 완강하게 고집했다. 마침내 그들은 결정을 내렸다. 오전 5시 30분으로 시간을 조정하고 행운을 바라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내 먹구름이 걷히기 시작했으며 바람은 잦아들었습니다. 새벽 5시 10분 정확히 동이 트기 직전이었죠. 통제센터 바깥의 스피커를 통해 시작 20분 전입니다라는 안내가 흘러나왔습니다. 개발과 연구에 참여했던 리차드 파인만은 트리니티 부지에서 3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트럭 안에서 실험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색안경을 받았지만 끼지는 않았습니다. 안경을 끼고 실험을 관찰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는데요. 트럭의 창이 자외선 차단된 채였기 때문에 그는 그것만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통제센터 바깥의 스피커에서 지금이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그는 살아오며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을 뉴멕시코주의 엘라 모고도지역 바로 트리니티라 이름 붙은 극비 실험 부지에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중심이 매우 밝은 오렌지색의 거대한 공이 떠올랐고 약간 소용돌이 치더니 가장자리가 조금 검게 변했다. 연기로 만들어진 거대한 공 안쪽에서 섬광이 보였고 불꽃과 열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또 다른 과학자인 코넌트는 백색 광선이 하늘을 메우는 광경을 보고 순간적으로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온 세상이 불길에 휩싸였다고 생각했죠. 폭발 방사능 낙진을 측정하는 임무를 맡은 조지프 허시펠더 또한 나중에 이 순간을 갑자기 밤에서 낮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펜하이머의 동생이자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프랭크 오펜하이머는 그날을 이렇게 회상하기도 했죠. 첫 번째 섬광의 빛이 땅바닥에서부터 올라와 눈꺼풀을 투과했다. 내가 처음으로 올려다보았을 때 나는 불덩어리를 보았고 그 바로 직후에 이 세상의 것 같지 않은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오펜하이머 역시 9km 떨어진 남쪽 통제 벙커 바로 앞에 엎드려 실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빛이 터져 나왔다. 그러고 나서 곧 낮은 폭발음이 들리자 그의 얼굴은 안도한 듯 긴장을 푸는 모습이었다. 우리는 물론 이 최초의 순간에 오펜하이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오갔는지 알지 못한다. 그들이 세상에 다시 없을 위력의 재앙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한 날이었으며 동시에 많은 이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된 날이었습니다. 통제센터를 떠나며 오펜하이머는 베인 브리지와 악수를 나눴다. 베인 브리지는 그의 눈을 쳐다보면서 이제 우리는 모두 개새끼들이다라고 중얼거렸다. 실험이 성공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군은 이 무기를 일본에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1945년 미국은 태평양 전쟁의 승기를 잡았지만 일본은 항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최후 통첩으로 1945년 8월 1일까지 항복한다면 일절 불문에 붙이겠다고 선언했지만 일본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여 무조건 항복을 제안하지만 이마저도 묵살하게 되죠. 결국 미 정부는 한여름 일본 정부의 비타협성을 견디지 못하고 핵무기를 실전에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곳이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폭 투하 사건이었습니다. 첫 원자폭탄 리틀보이가 성공적으로 투하, 폭발한 후 맨해튼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팀은 잠시 동안 환호했습니다. 2년간의 프로젝트가 불발이 아니라 성공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환호는 잠시 미묘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프랭크 오펜하이머는 그 순간을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공포가 몰려왔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인 8일 나가사키에 펜맨이 떨어진 후 학자들 사이에는 침울한 분위기만이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속이 안 좋아 토할 것만 같다고 이야기했고 오펜하이머는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감정의 변화를 겪었고 심지어는 전쟁을 끝낸 것이 폭격을 정당화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악이 실제한다는 것을 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느끼게 되었다. 오펜하이머는 이후 원자폭탄은 지나치게 끔찍한 무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전쟁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들의 영광스러운 업적에 경의를 표해야 한다. 현대의 프로메테우스들은 다시 한번 올림푸스 산으로 돌격해 인간을 위해 제우스의 벼락을 가지고 돌아왔다.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이제 수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익숙한 유명인이었다. 그의 얼굴은 전국 각지의 잡지 표지와 신문에서 쉽게 볼 수 있었다. 그의 업적은 곧 모든 과학의 업적이 되었다.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낸 이후 오펜하이머는 말 그대로 스타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낸 미국의 영웅이 된 것이죠. 그러나 미국의 상황은 대단히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연합국이었던 소련과 대립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독소 전쟁으로 전례 없는 큰 피해를 입은 소련이었지만 여전히 강력한 국력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공산주의의 수장이라는 이름 아래 세력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전 세계에 공산주의 열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더 이상 미국과 소련은 서로를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핵무기와 관련된 부분을 서로 투명하게 전부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오펜하이머는 핵무기를 만드는 데에는 지나치게 적은 비용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며 다른 국가들에서도 곧 실험에 성공할 것이라는 불안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1949년 소련이 핵실험을 성공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미 주요 인사들은 소련의 핵 개발을 빌미로 더 강력한 군사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강력한 파괴력의 수소폭탄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빗발쳤죠. 수소폭탄의 파괴력은 원자폭탄의 50배에서 100배에 달하는 위력이었는데요. 오펜하이머는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의회를 소집해 열변을 토하며 절대로 안 된다는 강경한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원자폭탄보다 더한 무기를 개발하게 된다면 그 죄를 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손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핵무기의 실험과 사용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자신이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험성을 실감했음은 물론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면 인류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루먼 대통령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고민하기는커녕 오펜하이머를 울보 과학자라고 부르며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조국에 충성하고 세계의 평화를 걱정하던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에게 돌아온 것은 1954년의 청문회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메카시 파동으로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각 정계 학교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열기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메카시 파동, 메카시즘은 전형적인 마녀 사냥이었습니다. 근거 없는 무분별한 주장들과 과히 사적인 부분까지 비난하는 원색적인 재판일 뿐이었죠. 안보 청문회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던 1954년의 회의는 로스앨러머스 연구소의 소장이자 과학자인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를 낱낱이 벗겨내는 자리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가 격렬하게 반대했던 수소폭탄 개발 때문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의회 보좌관 출신 익명의 인사가 FBI로 서한을 보내 오펜하이머가 소련의 스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결국 그렇게 오펜하이머는 공정하지 못한 심판의 저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청문회 내내 오펜하이머는 집중적으로 공격당했습니다. 청년 시절 사랑했던 진 테트록과의 사적인 관계부터 시작해 사건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의 사생활이 전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를 결정적으로 몰아넣은 것은 버클리 시절 친구로 지냈던 하콘 슈발리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1942년부터 1943년 사이 그가 이미 FBI에 의해 사생활을 감시당하고 있던 시기에 하콘 부부가 오펜하이머의 집으로 찾아왔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의 오랜 친구였던 하콘 슈발리에는 자신이 아는 누군가가 독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소련을 돕고 있다며 오펜하이머에게 과학적 업적을 소련 대사관 측에 넘길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오펜하이머는 분명하게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아주 명확하게 조국을 배신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슈발리에도 머스케하며 대화를 마친 것이 이야기의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이 발화점이 되어 오펜하이머는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사실이 아닌 것들을 교묘하게 짜맞추고 본질과는 관계없는 이야기들을 꺼내 오펜하이머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인 사람은 미 원자력위원회 위원인 루이스 스트라우스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 원자력에너지위원회 자문위원장을 맡은 오펜하이머에게 곤욕을 치르기 싫다면 스스로 물러나라고 이야기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펜하이머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 제안을 받아 사임하게 된다면 12년간 국가를 위했던 헌신을 스스로 허물어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이야기하며 스트라우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미 원자력위원회에서는 그의 정신병력, 부적절한 관계, 비밀스러운 대화와 사적인 도덕성까지 모두 드러내는 19차례의 극비회의 끝에 결국 오펜하이머가 유죄라고 선언합니다. 즉 그가 공산주의자이자 소련의 앞잡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오펜하이머는 청문회 이후 핵무기 관련 정부 기밀정보 접근 권한이 차단되었고 공직에서 추방당했으며 과학자로서의 커리어 또한 불명예스럽게 끝났습니다. 오펜하이머의 무고함과 조국에 대한 충성심에 관해서는 많은 과학자들이 주장했지만 당시에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미 과학자 연맹에서는 오펜하이머에 대한 혹독한 신문에 반발하고 이것은 현대의 마녀사냥이자 제2의 종교재판일 뿐 공정한 처사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오펜하이머는 조용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과학계의 순교자가 되어 정관계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나서지 않은 채 물러나 여생을 보냈습니다. 나라에게 배척당했지만 여전히 나라를 사랑했기에 떠나지 않고 묵묵히 살아갔습니다. 고등연구소에서 오랫동안 오펜하이머와 친분을 쌓았던 조지 프루스트 캐너는 그와 나누었던 대화를 오랫동안 회상했습니다. 1950년대에 암흑기에 논쟁의 중심에 있다는 이유로 그가 괴로움을 겪고 있을 때 나는 그에게 마음만 먹으면 외국의 대학에서 그를 환영할 테니 외국에 나가서 살 생각은 해보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대답했습니다. 제길, 나는 이 나라를 사랑한단 말이야. 이후 오펜하이머의 인생은 천천히 시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계속해서 물리학에 대해 연구했지만 그게 전부였죠.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병을 앓았고 1967년 2월 18일 6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가 소련의 앞잡이라는 오해는 풀리지 않은 채였죠.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 그를 괴롭게 한 것은 공산주의자라는 누명을 쓰게 된 것도 모든 사생활이 만천하에 공개되어 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자신의 손으로 원자폭탄이라는 끔찍한 괴물을 개발했다는 것을 괴로워했습니다. 남은 생 내내 죄책감에 시달렸죠. 언제나 자신의 손에는 피가 묻어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핵무기를 개발한 이후 군비 축소를 주장하고 핵무기 확산을 반대하며 살아갔습니다. 오펜하이머가 소련의 앞잡이라는 혐의를 벗은 것은 2022년 청문회에서 혐의가 제기된 지는 68년 만, 그가 사망한 지는 5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 그는 어릴 적 아주 착한 아이였고 특이하지만 섬세한 청년이었으며 가끔은 예술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졌으나 열등감에 시달렸고 부드럽고 온화했으며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 줄 아는 다정하고 평범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랬기에 나라를 위해 평생을 헌신했고 세계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평생을 괴롭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마치 인간을 사랑해 신의 불을 훔쳐 평생을 끝나지 않을 괴로움에 시달렸던 신화 속 프로메테우스처럼 말이죠. 우리는 돌연히 뿌리 깊이 세계의 본성을 바꾸어버린 끔찍한 무기를 만들었다. 그것은 우리가 자란 세계의 모든 기준으로 봤을 때 악 그 자체이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